아무튼 그 일본이 그 정도 되는 돈을 들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일본이 망한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우, 재밌는 농담을 하시네요. 이제 이런 거죠, 거의. 거꾸로 이야기하면 일본이 정말 작정하고 해외 투자해 놓은 돈을 회수하면 미국이 먼저 망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그쵸, 그 극단적으로. 한 1조 달러 들고 있으면 하루에 1조 달러 팔면 진짜 네. 아무리 큰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도 못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이즈 국가인 거죠. 그 정도 사이즈 국가에 대해서 엔저 그러면 아, 자식들 저 30년 동안 고생하다 살아보겠다고 돈 푸는데 봐줘 이렇게 된 게 아닌 그러니까 거죠. 미국이랑 사이가 워낙 좋으니까 와인처럼 잘 익은 뉴스, 딱 맞게 골라드리는 경향시소. 저는 경향신문 기자, 시사소믈리의 임지선입니다. 외교 정책의 급진적인 변화도 있고 엔데믹도 있고 여기에 엔저라는 경제적인 이유까지 더해지면서 이 가깝지만 먼 이웃으로 여겨졌던 일본과의 거리가 부쩍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엔화 환율은 100엔에 900원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오늘은 일본 경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경제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30년째 경제 분석하고 있는 홍춘욱이라고 하고요. 요즘은 프리즘이라는 로보 어드바이저 앱 개발한 핀테크 회사 사장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로봇가 이렇게 막 어디 투자라고 알려주는 그런 건가요? 거죠. 저희는 그냥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그 녀석이 알아서 매매다 하는. 그 녀석이 잘합니까? 그냥 국민연금 따라하라고 시켰어요. 진짜요? 예, 국민연금 그 투자를? 그러니까 학습을 뭘 시키냐에 따라 로봇은 다 따라하거든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생들 대화를 시키면 동화가 나올 거고 전 세계를 대표하는 10여 개의 그 전 세계 연기금이 있습니다. 네. 그 연기금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늘 그 분기 보고서 또는 공개되니까? 다 공개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트폴리오를 따라하고 매매를 따라하게 만든. 전 세계 연기금을 꼭 국민연금만 아니고. 그래서 상품이 3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국민연금은 세계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보수적인 중립형 정도로 볼 수 있고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연기금은 이제 어디예요? 호주의 슈퍼 애뉴이티와 그리고 캐나다의 CPPIB 이 둘이 연수익 지난 20년 연평균 수익이 10%가 넘어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더 공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보수형은 세계 최대 연기금인 GPIF, 일본 국민연금 같은 거기는 이제 연환산 복리 수익률 한 4, 5% 정도를 내지만 잃어버린 30년 치고는 이건 뭐 그쵸.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죠. 이런 다양한 스타일의 연기금들을 벤치마크해서 성장, 중립, 안정 이렇게 상품을 선택할 냈습니다. 수 있고 성장, 선택할 중립, 수 있습니다. 안정. 중립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좀 한 번씩 깨먹을 때 많이 깨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보니까요, 이미 지난해 가을에 일본 경제 봐야 된다, 이렇게 일본 투자할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그때도 물론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명확하게 얘기하셨던 게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었었나요? 너무 좋아서. 그게 이제 작년 10월인데 네. 작년 여름부터 10월 사이에 일본에 주목하게 됐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 경제가 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되게 좀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성장률도 둔화되고 그런데 일본 상장 기업들 이익이 너무 우리는 이렇게 죽어 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아베노믹스 효과가 굉장히 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나라의 환율이 저평가됐냐 고평가됐냐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스타벅스 가보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타벅스 라떼 그냥 이거 그냥 그란데라고 하죠. 사이즈가 한 5,000원 한다. 그쵸. 그러면 일본을 여행 가면 4,000원 정도에 먹을 수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쵸.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 가면 7, 8,000원 느낌이 나죠. 네. 이거에서 보는 것처럼 각국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상품이 가격이 환율 때문에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스벅 환율. 그렇죠. 스벅 환율 또는 맥도날드 환율이라고도 부르고. 근데 저는 맥도날드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지역마다 맥도날드 맛이 천양지차고 메뉴가 너무 달라요. 가격을 딱 비교해 보면 일본 물가가 굉장히 싸구나. 근데 이 때문에 경제학자는 역시 다르네요. 우리도 수복도 가고 맥도날드 가지만 그게 환율 막 이런 거 안 보잖아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안 봤죠 저도. 역시 이코모는 하다 보니까. 네. 이 직업을 30년 하니까 이제 눈이 이제 그런 데 가는 거죠. 그리고 맨날 가족들이 저를 불러요. 왜요? 아빠, 훈이 아빠 뭐 해? 그러면
요거 잠깐만 더 보다 갈게. 그럼 뭐야 그러면 여기 방 2개짜리 아파트 하나 임대료가 우리 돈 얼마야? 해외여행 가서 그거 예, 하시는 그거 보고 거고요? 있죠. 사진 찍고 있고. 좀 답답한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기사들 나오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서울의 아파트 평균 월세 기사 이런 게 100만 원이다 그러면 네.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비슷한 지역, 그런 것도 그러니까 뭐 보시는구나. 1조 정도로 네. 우리로 얘기하면 2호선 안 이해되시죠? 그런 네. 정도로 가장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값 이런 걸 비교해 보면 각 나라의 주거 물가, 생활 물가를 알 수 있는데 일본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보다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이런 기축통화 대비 30-40% 이상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경기는 좋은데 통화 가치는 저평가돼 네. 있고 그때가 좀 패닉이었어요. 150엔 간다. 예, 그러던 시기니까 이럴 때 안 사면 언제 사냐.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면 그렇게 크게 손해 보지 않는. 그건 작년 10월이었고 지금 7월에도 지금도 기회인가요? 더 샀어요. 그럼 예. 저희도 사도 돼요? 일단 그건 모르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예, 투자는 저랑 원래 같이- 개인 책임이니까. 아니 저랑 같이 물리시죠. 뭐. 저 지난주에 샀으니까. 저는 지난주에 샀거든요. 네. 그 지난주에도 이제 또 추가 투입을, 그러니까 반기 정도 지나면 네. 한 해 이제 수익 그쵸. 뭐 예, 이런 것들 평가할 수 나오잖아요. 있으니까, 평가 네. 나오는데 올해 생각보다 저의 예상보다 훨씬 한국 주식이 아.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주식 좀 약간 이렇게 좀 헐어서 답한 건 아니니까 평가하고, 약간 해서 아직도 저평가된 것 같아가지고 일본 주식을 좀 샀습니다. 주식을 아예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과 리츠. 그러니까 리츠. 인덱스도 사고, 그러니까 니케이 지수라는 네, 네.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에 네, 해당되는 일단,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 ETF도 사고, 또 미국에서 뭐 유럽에서 중국에서 각국의 부동산 시장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리츠잖아요. 네. 근데 일본 부동산이 지금 너무너무 매력적이니까 그만큼 저평가돼 있다. 주식보다 더 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또 그 일본 동경 지역의 핵심 부동산을 사는 리츠 ETF를 샀죠. 일본에 잃어버린 몇십 년 얘기를 하고 그거의 대표적인 예들이 일본 부동산들이 이제 다 이렇게 다 꺼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부동산을 투자해도 돼요? 그게 이제 15년 전 이야기시죠. 지금 임 기자님 말씀이 2005년에서 8년 사이에는 정확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고이즈미 개혁 이후에 일본 부동산 시장이 지금까지 약 한 15년에서 20년째 네.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어요, 계속. 예, 그러니까 그 오르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고이즈미 일본 자민당 총리가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쵸, 사람이지만 일본 내에서는 그 경제 전환점을 만든 사람으로 많이 평가받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우체국을 민영화한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다른 하나가 뭐냐 하면 공공 프로젝트나 공공 건설에서 유효 타당성을 조사해서 스탑시킨. 공공건설을 이거 예, 하고 말라 이렇게. 예, 그러니까 경기를 살려보겠다라는 목적으로 토건족들과 어떻게 보면 좀 결합된 이제 저희들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지방 토호 네, 조의원이라고 일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에 걸친 그 지역에 터를 잡고 있는 옛날 귀족 가문 출신들의 사람들이 계속 그 지역에서 당선되는 사람들이 조기원인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지방에 있는 수많은 토목 및 주거 프로젝트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죠. 유착. 유착돼 있고 그 전에는 또 심지어는 야쿠자 같은 그런 세력들도 유착돼서 일본 경제를 망가뜨렸던 건데 이제 그걸 고이즈미 총리 시절에 대규모 삭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공 프로젝트와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공공주택에 대한 인구가 계속 감소 중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 180만 호에서 170만 호에 달하는 주택을 지었던 걸 그때부터 삭감해서 최근에 50만 호 레벨까지 공급을 그냥 딱 박살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도 사실 그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게 2014년 9.1 대책 같은 경우가 공공 택지 개발을 전면 중단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이 비슷하게 일본에서 2004년 5년에 있었고 그것이 2008년 9년 지나며 진바닥을 찍은 다음에 지금까지 15년째 오르면서 동경 지역의 신축 아파트, 그러니까 분양가 기준 1989년에 고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연 수익률이 13%씩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던 지식은 정말 옛날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맞았는데 이제 일본이 우리가 바라보는 일본은 평균을 보신 거니까 그건 맞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중반 후반까지 빠지던 게 덜 빠지면서 옆으로 기고 있어요. 토지 가격은. 전국의 집가 지수는 옆으로 가는데 맨션 가격, 아파트 가격은 고급 주택 가격은 언제부터 폭등하기 시작했냐 하면 그때 바닥을 찍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그 지진의 안전한 고층 빌딩에 대한 선호들이 부각되면서 거기에 이제 신축이 또 그리고 니폰기 헬스를 비롯한 각종 네. 그 일본의 동경 지역 재생과 연관되면서 이제 그쪽으로 완전히 불이 붙은. 그래서 가격 상승률만 보면 최근에 호주와 함께 일본이 제일 좋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우리 부동산 얘기는 아니었는데 자꾸 부동산으로 괜찮아요. 불편 찍으시면 네. 되죠. 뭐.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요.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제 다른 나라들은 엔데믹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설설 기었는데 어떻게 일본만 이렇게 거꾸로 갈 수 있는지 이렇게 다시 성장세를 일본이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베노믹스 10년에 결국 시장이 반응한 야 건가요? 일본 너네 독하다.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라는 게 뭐 세계인 화살 그랬지만 사실 화살 2개 부러진 지는 오래됐고요. 뭐 혁신이고 뭐 재정 지출이 그렇게 오래 할 수 없잖아요. 그쵸, 뭐 네. 분위기 조성한다고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마지막 남아 있는 하나의 마지막. 화살이 통화 공급 확대 정책을 이제 구로다가 했고 네. 구로다 이런 총재 물러난 다음에 후임조차 그 정책을 지금 10년째 만 10년이죠. 2012년 네. 1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이걸 지금 만 10년을 꾸준히 하면서 사람들에게 일본은 인플레가 날 때까지 엔이 얼마나 약세를 가든 상관없이 저 나라는 끝도 없이 돈을 풀고 그거를 멈출 수 없어. 그 메시지를 계속 내가 저 호랑이 등을 탔어. 어. 그러니 저기는 인플레가 날 때까지 끝까지 갈 것 같아. 네. 라는 인상을 주게 되니까 제일 먼저 이제 반응한 게 주가. 왜냐하면 네, 그렇죠. 엔이 약세가 되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와 싸다.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외국인들이 또 홍콩 사람들 특히 일본 동경의 아파트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중이고 이제 여기에 한국 사람들까지 이제 여행 가는 거죠. 왜냐면 엔이 약하니까. 그렇죠. 여행 진짜 많이 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에 드디어 이제 실질 임금은 아직 안 올랐어요. 물가를 감안한 임금은 30년째 동결. 그런데 네. 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니까 네. 명목 임금. 그러니까 우리가 네. 뭐 너 연봉 얼마야? 1억 이러면 20년 전에 1억이랑 지금 1억이랑 한두 가당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냥 명목은 명목, 1억이죠. 네. 이런 것처럼 일본도 30년째 명목 임금이 똑같다가 이제 조금 오르기 시작한. 어쨌든 수치적으로 조금 반응이 온 그러니까 거네요. 일본 기업들이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투입되는 물가나 임금은 계속 동결인데 엔 약세가 2011년 8월에서 9월 정도의 최저였을 때가 1달러에 80엔 밑에 있었는데 지금 145엔이니까 환율이 2배가 네. 거의 난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금 환율이 2,600원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수출 이게 기업은 이건 뭐 좋긴 할 수출 텐데. 기업들 입장에서 그리고 네. 특히 그 해외 관광객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지금 뭐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왜 그 환율이 막 너무 떨어지면 너무 걱정을 하잖아요. 그 너무 올라도 걱정하고. 근데 엔저로 그냥 놔둬도 일본 경제는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뭐 수출 기업, 수입 기업 이런 거 보면은 환율에 따라 약간 다른데 네. 3조 달러 정도의 해외 투자 순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1조 선진국이네요. 달러 정도 가지고 있고요. 엄청 차이가 네, 나네요. 우리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달러 순자산 보유 국가인데 우리 한 3배 되거든요. 아무튼 거기가. 그래서 그 자기들 환율 뭐 이런 걸로 한번 보면 400조 엔 정도의 그러니까 그 버틸 힘이 400조 엔. 있는 거죠, 그게 1년 그러면? GDP에 해당되는 돈을. 오. 그러니까 일본의 1년 GDP가 되게- 400조 엔 정도 되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순자산을 해외에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있으니까 이 나라는 일단 외환 보유고고 그런 게 의미가 없는 나라. 우리는 뭐 외환 보유고 막 덜덜 떨잖아요. 막 네, 좀만 그것도 우리도 떨어져도 과한 거고요. 좀 과한가요? 네, 완전 과하죠. 근데 그런데 이제 이제 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예, IMF라는. 뭐그 트라우마 덕분에 우리가 돈을 벌고 있죠. 아무튼 그 일본이 그 정도 되는 돈을 들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일본이 망한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재밌는 농담을 하시네요. 이제 이런 거죠, 거의. 거꾸로 이야기하면 일본이 정말 작정하고 해외 투자해 놓은 돈을 회수하면 미국이 먼저 망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그쵸, 그 극단적으로 한 1조 달러 들고 있으면 하루에 1조 달러 팔면 진짜 네. 아무리 큰 주식 시장, 채권 시장, 외환 시장도 못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이즈 국가인 거죠. 그 정도 사이즈 국가에 대해서 엔저 그러면 자식들 저 30년 동안 고생하다 살아보겠다고 돈 푸는데 봐줘 이렇게 할 게 아닌 그러니까 거죠. 미국이랑 사이가 워낙 좋으니까 트럼프 때도 좋지만 지금 오바마 더 좋죠. 그 전에 오바마 때도 그렇고 지금 뭐 바이든 때도 그렇고 역대 지금 정부가 아무튼 2008년 이후에 아베도 좋죠, 그렇고 맞아요. 지금 기시다도 그렇고 되게 미국이랑 잘 지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착 붙어서 엔 약세 정책을 끝도 없이 펼치면서 결국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